상심이 흐릅니다. 센서 수준입니다. 중동전쟁 전황정리 업데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당국자들은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핵심적인 전략적 이익이자 장기적인 억제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기존 억제력이 약화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이 억제력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고문인 모하마드 모크베르는 이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의 위치는 핵무기가 가지는 전략적 가치와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고문이란 그의 직책을 고려하면 그의 발언은 적어도 일부 측면에서는 이란 최고 권력층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모크베르 고문은 세계적인 경제 유충지를 통제하는 것은 이란이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란은 어떤 상황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이란의 현재 핵심 전략 목표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국의 주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는 기존 분석과도 일치합니다. 동시에 모크베르 고문이 호르무즈 해협을 핵 프로그램과 비교한 점은 이란 정권의 억제 개념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란은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 자체를 새로운 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존의 억제 수단이었던 미사일 및 드론 전력, 대리 세력 네트워크, 방공 시스템 등이 미국 및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지도부는 전통적인 억제 수단이 심각하게 약화된 만큼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중요성을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은 이란 정권이 협상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문제에 대해 쉽게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현재 정권 내부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혁명수비대 사령관 아마드 바이디를 포함한 일부 강경파 고위 인사들은 만약 협상 과정에서 해협 통제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타협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충돌과 대결을 선택하는 편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국의 통제력을 과시하며 국제유가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동시에 미국을 압박해 양보를 끌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언론은 5월 8일 오만만에서 이란 해군이 선박 진리호를 납포해 항로를 변경시키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미 2026년 2월 해당 선박이 2025년 5월 이후 수백만 배럴 규모의 이란산 석유 제품을 운송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 선박은 최소 2020년부터 이란의 이른바 그림자 선단의 일부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박 소유주는 중국 기업인 오션 쿠도스 쉬핑 컴퍼니 리미티드이며 이 회사 역시 이란산 석유 제품 운송에 관여한 혐의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진리호는 과거 이라크 바스라와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구를 여러 차례 오간 기록이 있으며 최근에는 푸자이라 인근 해역에서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해상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위치 정보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아한 점은 이란 해군이 중국 기업 선박을 납포했다는 것인데요. 이란 언론은 해당 선박이 이란의 석유 수출을 방해하고 국가 이익을 훼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리호가 이란군과의 사전 조율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 같은 조치는 상업용 선박들의 운항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제 유가 상승 압력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여전히 핵심 쟁점들을 두고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핵 프로그램, 고농축 우라늄 비축 문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주장 문제가 주요 갈등 요인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에는 5월 8일 이란이 최근 미국의 제안을 아직 검토 중이며 최종 결정에 도달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5월 7일 발언에서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한 새로운 형식의 협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현재로서는 핵협상에 직접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 8일 이란이 신속하게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국이 다시 군사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역시 미국은 조만간 이란의 답변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것이 진지한 협상 과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란 측은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타협 의사가 없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라늄 농축 활동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 문제에서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란의 답변이 늦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정권 내부의 의견 충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아마드 바이디와 그 측근 강경파 세력은 핵심 사안에서 중대한 양보를 하는데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장기적인 주권 주장을 계속 강화하는 가운데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5월 8일 발표를 통해 지난 4월 13일 봉쇄 작전이 시작된 이후 미 해군이 총 57척의 선박 항로를 변경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부사령부는 같은 날 미군이 오만만 인근 이란 항구로 진입하려던 이란 유조선 시스타3와 세브다를 무력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인해 원유 저장 능력이 압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유조선들을 부유식 원유 저장 시설로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란은 이미 오래된 유조선들을 재가동하고 비어있는 선박들을 임시 해상 원유 저장소로 전환해 육상 저장 시설에 가해지는 압박을 일부 완화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또 현재 미 해군이 봉쇄 작전의 일환으로 70척이 넘는 유조선들의 이란 항구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들은 총합 1억 6,600만 배럴 이상의 이란산 원유를 적재할 수 있는 규모이며 그 가치는 최소 1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란은 최근 아랍에미리트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작전
작전을 지원하는 적대 국가로 규정하는 움직임 속에서 UAE를 향한 군사적, 수사적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또한 미국과 협력하는 걸프 국가들이 계속해서 미국의 대이란 군사 행동을 지원할 경우 직접적인 안보 및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회 소속 알리 헤즈리안 의원은 5월 8일 이란이 이제 UAE를 더 이상 이웃 국가가 아닌 적대적 기지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UAE가 전쟁 기간 동안 이란을 겨냥한 공격을 지원하는 데 협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고문인 모하메드 모크베르 역시 5월 8일 발언에서 UAE는 이미 처벌을 받았으며 앞으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최근 UAE를 상대로 일련의 공격을 감행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UAE를 다른 걸프 국가들로부터 고립시키고 미국 및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흔들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UAE가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 양측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UAE 국방부는 5월 8일 자국 방공망이 UAE를 겨냥해 발사된 이란의 탄도미사일 2기와 드론 3기를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이코노미스트가 입수한 러시아 기밀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가 이란에 수천 대 규모의 드론과 이란 드론 운용 인력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은 광섬유 드론 기술이 이란과 그 지역 내 대리 세력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해당 제안에는 단거리 광섬유 드론 5,000대, 스타링크 단말기를 장착한 장거리 위성 유도 드론 여러 대, 그리고 드론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이란 인력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 측이 실제로 이 제안을 이란에 공식 전달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서에는 작성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코노미스트는 해당 문서가 미국이 이란에 대한 지상군 작전을 검토하던 전쟁 초기 약 6주 사이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번 러시아 제안은 광섬유 드론 기술이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친이란 이라크 민병대와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현재 분쟁 과정에서 이미 광섬유 FPV 드론을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 관계자들이 이코노미스트의 혁명 수비대가 헤즈볼라에 이러한 광섬유 드론을 공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최신 이스라엘 정보 평가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일부 드론은 실제로 이란이 헤즈볼라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이란의 광섬유 드론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은 첨단 드론 기술이 이란의 지역 내 대리 세력 전체로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위협을 한층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라드완 부대 사령관이 사망한 이스라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북이스라엘 나하리아 인근에 위치한 이스라엘군 제1골라니 보병여단 본부를 겨냥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헤즈볼라는 해당 표적이 라드완 부대 사령부와 비슷한 수준의 상징성을 가진다고 판단해 공격 대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사망한 라드완 사령관 역시 라드완 부대 본부에 있던 중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헤즈볼라는 5월 8일 보복 차원의 로켓 공격을 실시했으며 목표는 북이스라엘 나하리아 남쪽에 위치한 이스라엘군 슈라가 기지였습니다. 이 기지는 이스라엘군 제36사단 예하 제1골라니 여단 본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발사한 로켓 중 일부를 요격했으며 나머지 로켓들은 계획지에 떨어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의 휴전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5월 6일 베이루트 남부 교회에서 실시된 이스라엘 공습으로 라두안 부대 사령관 아흐마드 갈레브 말릭 발루트가 사망한 것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같은 날 늦게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북이스라엘 공격에 사용된 헤즈볼라 발사대를 겨냥한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여기는 레바논 백화 계곡 지역에 대한 공습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후 소식이 더 전달되면 영상 제작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